이 일을 우찌할꼬. 어스름한 땅거미가 이판서 댁의 높은 담장을 타고 소리 없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기와지붕 너머로 서서히 지는 해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혹은 억울하게 흘린 피처럼 붉게 타오르며 대지를 적시고 있었고 그 서늘한 기운은 대문 너머를 지나 사랑채 깊숙한 곳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이판서 성덕 대감은 서늘하게 식어버린 찻잔을 손에 쥔 채 미동도 없이 마당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툇마루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머금어 반질반질했지만 오늘따라 그 나무결 하나하나가 대감의 등을 차갑게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아직 채 지지 않은 매화 꽃잎이 찬 바람에 몸을 떨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때마다 성덕 대감의 눈동자에도 깊은 근심의 그림자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때 이 가문의 기둥이자 조선 전체가 우러러보던 제목이라 칭송받던 장남, 휘가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감의 마음은 예전처럼 아들을 기다리는 설렘이 아닌 거대한 바위덩이를 가슴에 얹은 듯 무겁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찻잔 속의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수면 위로 옅은 막이 생겼으나 성덕 대감은 그것을 마실 생각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그저 먼 산 너머로 사라지는 해의 끄트머리만 바라보며 자신의 가문에도 저토록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을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이, 휘 도련님이 오늘도 기루 근처를 목적 없이 배회하시다 이제야 집으로 발길을 돌리셨다 합니다. 하인 돌쇠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돌쇠는 차마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깊숙이 쳐박고 상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돌쇠 역시 휘 도련님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총명했는지 지켜봐 온 터라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고 가슴 아픈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연소로 장원급제하여 위풍당당하게 입궐한 아들을 맞이하느라 온 집안에 활기가 넘치고 하인들도 어깨를 펴고 우리 도련님이 조선 최고의 수제다 라며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녔을 터이나 이제는 도련님이 밖에서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혹여나 어느 술 취한 무리에게 봉변이라도 당하지는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덕 대감의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만이 사랑채의 고요를 채울 뿐이었지요. 긴 침묵 끝에 흘러나온 것은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긁어낸 듯한 수심이 가득 서린 무거운 한숨뿐이었습니다. 그 한숨 한 번에 대감의 어깨가 힘없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제 그놈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구나. 더는 묻지도 말고 찾는 법도 말거라. 그저 제 몸뚱이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족하다. 성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불과 몇 년 전의 찬란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휘는 온 장안이 우러러보는 수제 중의 수제였습니다. 불과 15 어린 나이에 소과를 통과하며 선비들을 놀라게 하더니 20살도 되기 전인 그 어린 나이에 당당히 최연소 장원급제를 거머쥐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휘가 새 관복을 입고 대궐을 향해 첫걸음을 떼던 날 그의 도포 자락에서는 청량한 대나무 향이 났고 그의 눈동자는 새벽 이슬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그가 저잣거리를 지나가면 백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희가 바로 이판서 댁의 그 신동이로군. 우리 조선의 앞날이 저 젊은 선비의 어깨에 달렸어. 하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도
그런 휘를 곁에 두시고는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보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때의 성덕 대감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아들의 기운찬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피가 끓는 듯 기뻤고 가문의 미래는 저 밝은 해처럼 영원히 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조상님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며 우리 가문에 저런 보배를 점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 휘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요. 나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로구나. 대감은 늘 그렇게 되뇌며 아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운명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정점에 달했던 어느 날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 입궐하던 휘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의 등에 엎여 들어온 휘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고귀했던 비단 관복은 거친 흙바닥에 긁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 곳곳엔 가시덤불에 핥히어진 생채기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솟구치는 외상은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머리를 딱딱한 돌바닥에 세게 부딪힌 탓인지 휘는 며칠이 지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덕 대감은 밤마다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휘를 살려만 주십시오. 저 아비의 수명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 총명했던 눈만 다시 뜨게 해주십시오. 이 늙은 아비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감의 간절한 기도는 밤공기를 타고 대궐 너머 하늘까지 닿으려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잠든 아들의 얼굴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방 안에는 오직 가물거리는 등잔불 소리와 성덕 대감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가문의 별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잔인하고도 긴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숨을 죽이고 밤낮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어느 날 마침내 휘가 무거운 눈꺼풀을 서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성덕 대감은 며칠간 잠 한숨 자지 못해 핏발선 눈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휘야,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이 아비가 보이느냐? 정신이 좀 드는 게야? 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나 아들이 깨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성덕의 심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겨우 눈을 뜬 휘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로운 총기도 보는 이의 넋을 빼놓던 그 당당한 선비의 기운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고 그저 초점 없이 방 안 천장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를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휘는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아버지를 보고도 그저 처음 보는 타인을 대하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의 가솔들도 자신의 손때가 묻은 서책들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글을 쓰면 온 나라의 유생들이 감탄하고 임금님조차 조선의 문장이라 칭송하던 그 천재적인 감각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휘는 아주 쉬운 단어조차 가물가물해하며 서당 아이들이 쓸 법한 평범한 문장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범죄 중의 범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성덕 대감은 처음엔 이것이 사고 직후에 겪는 일시적인 충격이라 믿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우리 휘가 어떤 아이인데. 대감은
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 모으고 전국의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값비싼 산삼과 영약들을 다려 아들의 입에 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계절이 지나도 아들의 정신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나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영영 이대로 기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 하늘의 뜻이라는 한마디는 성덕 대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휘는 더 이상 정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하여 방금 나눈 대화도 뒤돌아서면 잊기 일쑤였고 예전의 훌륭하던 인품과 절도 대신 정처 없이 기루 근처를 배회하며 달빛이나 구경하거나 꽃나무 뒤를 쫓아다니는 한량 같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려 호통도 쳐보고 때로는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은 아들이 붓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한때 임금님도 감탄하시던 그 힘차고 우아한 필체는 간대없고 이제는 종이 위에 힘없는 선을 긋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성덕은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조선 제1의 수제라던 내 아들이 어찌 저리 시든 꽃처럼 변했단 말인가. 조상님 뵐 낯이 없고 대궐에 나갈 힘이 없구나. 가문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덕 대감은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던 날 입었던 고귀한 관복을 남몰래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어느 달 밝은 밤에 그것을 꺼내 마당 한가운데서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푸른 비단옷이 사그라지는 것을 보며 성덕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예전에 총명했던 아들이 떠올라 심장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기와 함께 아들의 천재성도 영영 날아간 것만 같아 대감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기대를 서서히 내려놓았습니다. 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집안의 가장 어두운 방에 머물게 했고 휘는 그렇게 이판서 댁의 가장 아픈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동생 겸은 그런 형을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천재가 범죄만도 못하게 변했으니 이판서 댁도 이제 끝이구먼. 아버지가 휘를 향한 기대를 완전히 거두고 그를 가문의 부끄러운 얼룩처럼 여기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자 역설적이게도 휘에게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보이지 않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집안 가솔들 중 누구도 휘가 언제 대문을 나서고 어느 시각에 돌아오는지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 문지기들조차 도련님이 또 기루 근처나 떠돌라 오시겠지 하며 잠결에 빗장을 열어주기 일쑤였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은 휘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 주었으나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은 오직 휘 혼자만이 감내해야 할 묵직한 몫이었습니다. 휘는 매일 밤 달빛이 차오르고 온 세상이 잠드는 시각이 되면 정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기방이나 술집을 전전하며 현실을 도피할 것이라 믿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서리발 같은 달빛이 대지를 시퍼렇게 비추고 산들바람조차 숨을 죽인 적막한 시각이었지요. 형휘를 마음속 깊이 동경했으나 지금은 누구보다 차갑게 대하며 외면하던 동생 겸은 유독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휘가 평소의 그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가 아닌 아주 곧고 절도 있는 자세로 그것도 늘 가던 기루 쪽이 아닌 인적 드문 뒷산길을 향해 몸을 숨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방으로 가는 길은 저쪽이 아닌데
형님이 대체 이 밤중에 어딜 가시는 게야? 설마 또 다른 사고라도 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겸은 본능적으로 형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벌여 가문에 해를 끼칠까봐 걱정되는 마음과 한때 자신이 존경하던 형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휘는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혹여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주변을 기민하게 살피는 듯 했습니다. 겸은 울창한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 나가지 않으려 입을 꽉 막았습니다. 산새들조차 잠든 이 깊은 밤, 형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허물어져가는 외딴 가옥 앞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처럼 보였으나 그 주변의 기류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백성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과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무사들이 사방을 경계하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휘가 그들 앞에 서자 험악한 인상의 무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태도에는 조롱이나 멸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며 오직 존경과 엄격한 예우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형이 장원급제의 영광을 잃고 범죄로 추락했다던 형이 저토록 위험 있는 무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보며 겸은 전신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대체 누구를 만나고 계신 것이며 저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형님이 지금껏 우리를 속여온 것인가? 겸의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의문과 혼란으로 어지러워졌고 손끝은 차가운 밤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휘는 무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옥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겸은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형이 들어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사들이 지키는 가옥 안으로 들어간 형은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지켜보던 겸은 다리에 쥐가 나고 발이 시려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 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빛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걱서걱 종이 위에 무언가를 바삐 적는 소리와 조용하게 먹을 가는 소리만이 산속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대체 저 안에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는 걸까? 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집안의 수치로 불리던 형의 모습은 간대없고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꾸미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만이 눈에 비칠 뿐이었습니다. 평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던 형이 이 험한 산속까지 누구의 눈도 피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형이 나쁜 무리에게 이용당해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지 온갖 무서운 생각이 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옥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형은 자신을 배웅하는 무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무사들도 형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숲속으로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지자 겸은 홀린 듯 가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진한 먹 냄새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방금 전까지 쓴 듯 물기가 남아있는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아주 공을 들여 글을 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겸은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책상 밑구석에 구겨진 채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겸은 그것을 집어들고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별 내용 없이 시 한 구절을 적다 만 종이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된 형이 썼다고 하기에는 글씨가 지나치게 반듯하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겸은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밤마다 몰래 숨어와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이 밤마다 산에 와서 이런 걸 쓰고 있었다고? 대체 이게 무슨 글씨길래? 겸은 불안한 마음에 그 종이를 품에 숨기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에 넣은 종이가 마치 살을 태우는 불덩이처럼 느껴져 숨이 가빠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형의 낯선 뒷모습과 기괴한 무사들의 인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겸은 아버지 성덕 대감의 방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아버지가 촛불을 켰고 겸은 숨을 헐떡이며 산속에서 본 이상한 광경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형님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 미친 척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밤마다 산속에 가서 정체 모를 무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형님이 떨어뜨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겸은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겸은 그저 형이 수상하다는 증거로 가져온 것이었지만 종이를 건네받은 성덕 대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한참 동안 종이를 뚫어지게 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벌벌 떨며 종이가 바스라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주상 전하의 글씨가 아니냐. 내가 수십 년을 궁궐에서 보냈는데 전하의 필체를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 왜 바보가 된 줄 알았던 내 형놈이 이 글씨를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놈이 무슨 끔찍한 일을 꾸미는 게야.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온 종이를 보고 또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겸은 그제야 자신이 가져온 종이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깨닫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아들이 미쳐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무서운 세력과 손을 잡고 가짜 어명을 만들어 나라를 뒤엎으려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옆에서 겁에 질려있는 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어서 물러가. 당황한 겸을 밖으로 쫓아낸 성덕 대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남긴 그 위험한 종이를 손에 쥔 채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피바람을 몰고 온단 말이냐. 조상님들 뵐 낯이 없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성덕 대감은 바닥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을 향한 가련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문을 망칠 역적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덕 대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둘째 아들 겸이가 가져온 종이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힌 문장들은 분명 조선의 지존이신 주상 전하의 서슬 퍼런 필체였으나 그것을 쓴 이가 자신의 장남휘라는 사실이 성덕의 가슴을 날카로운 빗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듯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성덕의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속적삼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 자식이 정말로 정신을 놓아 스스로를 왕이라 여기는 광증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뒤엎으려는 무서운 무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 성덕 대감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앞에 선 돛담배처럼 위태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나가는 날에는 휘의 목숨은 물론이고 수백 년간 청렴한 선비의 기계를 이어온 이판서 가문 전체가 반역의 무리로 몰려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 불호듯 뻔했습니다. 구족을 멸하고 집터에 물을 채워 연못을 만든다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성덕은 차마 자식의 방문을 열고 직접 진실을 물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보며 웃고만 있을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그저 자신의 가슴만 쾅쾅 쥐어뜯으며 신음할 뿐이었지요. 창밖으로는 어느덧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희망찬 하루를 시작할 평화로운 시각이었으나 오늘만큼은 그 푸르스름한 빛조차 가문을 심판하러 오는 저승사자의 눈길처럼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성덕은 밤새 타버린 등잔 심지처럼 까맣게 타버린 마음을 추스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관아에 넘겨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렇다고 이 무서운 비밀을 품고 가문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도 아비로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다. 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다친 정신을 깊이 살피지 못한 이 못난 아비의 죄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해야겠구나. 내 놈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아비의 목숨 100번인들 못 내놓겠느냐. 성덕은 아들이 쓴 그 문제의 종이를 품 안 깊숙이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가슴을 태우는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정갈한 관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깃을 세우고 흐트러진 상투를 다시 고쳐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수의를 미리 정성껏 입는 사람의 비장한 몸가짐과도 같았습니다. 성덕은 대문을 나서기 전 휘가 머물고 있는 방 쪽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아들, 한때는 이 나라의 천재라 불렸으나 이제는 가문의 골칫덩이가 된 아들. 그 아들을 향한 원망보다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성덕의 눈가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대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성덕의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에라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입안은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내관을 통해 주상 전하와의 은밀한 독대를 청했습니다. 평소 강직하고 예법을 중시하여 함부로 입궐하는 법이 없던 노대신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자 대궐 안의 공기 또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임금님 또한 그 급박한 소식을 듣고는 흔쾌히 성덕을 별전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별전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성덕 대감은 자신의 발소리가 마치 죽음을 향해 걷는 장례 행렬의 소리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성덕은 품 안의 종이를 꽉 움켜쥐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위의 모든 눈과 귀를 물리치고 오직 주상 전하와 성덕 대감만이 마주 앉은 고요한 별전 아니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만이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흐릿하게 메우고 있었지요. 별전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으나 성덕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덕은 자리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임금님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차가운 돌바닥에 세게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별전의 천장을 때리고 다시 성덕의 가슴으로 돌아와 박혔습니다. 전하, 이 늙은 신 이성덕, 만번 죽어도 마땅한 대역죄를 지었나이다. 제 자식놈 휘가 사고 후 정신이 미비해지더니 감히 전하의 고귀한 필체를 사칭하며 흉내내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나이다. 아비로서 자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죄, 제 목숨으로 씻겠사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성덕은 품속에서 자신의 땀과 눈물 그리고 밤새 흘린 식은 땀으로 젖어 구겨진 종이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임금님 앞에 바쳤습니다. 종이 위로 노대신의 처절한 참회와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찢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칠 때마다 임금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덕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기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전하의 글을 흉내내며 밤마다 밖으로 나돌고 있었으니 그 죄는 아비인 저에게 물어 당장 저의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다만 저 불쌍한 놈은 그저 머리를 크게 다쳐 제정신이 아니어버린 어리석은 짓이니 부디 전하의 넓은 아량으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옵소서. 전하, 제발 이 늙은 아비의 머리를 거두시고 제 자식을 살펴주시옵소서. 성덕은 울부짖으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자식을 역적의 길에서 구하려는 아비의 처절한 몸부림에 별전 안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성덕은 이제 곧 여봐라. 저 역적의 아비를 끌어내라. 하는 호통이 떨어질 것이라 믿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성덕이 받친 종이를 가만히 살피던 임금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정막을 깨고 방 안에 떠나가라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하, 이판서,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고개를 들게. 어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게나. 자네 아들이 나를 흉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직접 자네 아들의 손을 빌린 것이라네. 성덕 대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피와 눈물이 범벅된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시야 사이로 보이는 임금님은 분노가 아닌 오히려 안도와 깊은 고마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성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나라를 호령하던 왕의 강건한 손은 마치 가을바람에 떨리는 마지막 잎새처럼 미세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 전부터 손이 떨리는 병이 생겨 글씨를 직접 쓰기 어려워졌다네. 대신들이나 나라를 노리는 무리들이 임금의 손이 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저주받은 왕이라 선동하며 왕권을 흔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가장 믿는 충신이자 조선 최고의 수재였던 휘에게 이 비밀을 지켜달라 간곡히 부탁했네. 내 필체를 완벽히 익혀 몰래 나의 편지와 비밀 어명을 대신 쓰게 한 것이라네. 임금님은 성덕이 가져온 종이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휘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길을 기꺼이 택했네. 세상의 비웃음을 뒤집어 쓰고
아비인 자네의 외면까지 묵묵히 견디며 어둠 속에서 오직 나를 위해 붓을 든 것이야. 이것은 반역의 증거가 아니라 이 나라 조선과 이 못난 임금을 지키기 위한 자네 아들의 눈물겨운 충심이 담긴 글이라네. 자네가 주워온 것은 아마 휘가 내 필체를 연습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파지였을 것이야.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성덕 대감은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들이 바보가 되어버린 줄 알고 부끄러워했던 자신, 아들을 범죄라 비웃으며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장 총명한 천재의 머리로 가장 완벽한 바보를 연기하며 목숨보다 귀한 가문의 명예마저 내려놓고 홀로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덕은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그 멍했던 눈동자가 사실은 얼마나 깊은 고독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그 굽었던 어깨가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나라의 짐을 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별전 문틈 너머로 아침 태양이 밝아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바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있던 천재의 명예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서광이었습니다. 성덕 대감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몸을 떨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금님의 떨리는 오른손과 그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을 마주한 성덕 대감은 한동안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이 미친 줄로만 알고 가문의 수치라 여기며 외면했던 지난 수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성덕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은 임금님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를 시궁창에 던져 바보가 되었고 아비의 모진 박대를 묵묵히 견디며 어둠 속에서 홀로 붓을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덕 대감이 비통함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피가 맺힌 대감의 이마를 안쓰러운 듯 살피시더니 곁에 선 내관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무엇하느냐? 즉시 어의를 불러 이판서의 이마를 치료하게 하라. 나라의 보배 같은 충신이 가문을 위해 이토록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리 보고만 있을 셈이냐. 곧이어 달려온 어이가 성덕 대감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내고 약을 바르는 동안 임금님은 성덕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판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사실 자네 가문의 충심은 내 이미 잘 알고 있었네. 아들이 미쳤다 생각하면서도 그 대역죄를 제 손으로 고하러 온 아비라니. 참으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군. 휘의 그 올곧은 기계와 죽음을 불사하는 충심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자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어. 임금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참이었네. 다행히 내 손의 떨림이 이제는 거의 다 나아 글을 쓰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거든. 사실 어제 산속 가옥에서의 대필이 휘가 나를 돕는 마지막 작업이었네. 그런데 그게 딱 자네 아들 눈에 걸린 모양이구먼. 이제 더 이상 휘를 숨길 필요가 없으니 휘는 곧 조정에 복귀할 것이네. 안 그래도 휘에게 주려고 이 새로운 관복을 미리 마련해 두었으니 한번 보게나. 임금님이 가리킨 곳에는 푸른 비단의 결이 고운 정갈한 새 관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덕 대감은 이마의 통증도 잊은 채 임금님이 직접 준비하신 관복과 그간의 진실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휘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궐에서 돌아온 성덕 대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넋 나간 표정으로 마당 바닥의 개미를 보던 휘를 본 성덕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덕은 휘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부자만이 마주 앉았고 성덕은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휘야, 내 방금 임금님을 뵙고 왔다. 전하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 성덕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멍한 눈으로 바닥만 보던 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소자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전하와의 약조를 지키고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죽는 날까지 이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아버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동생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한 이 못난 아들을 부디 벌하여 주십시오. 성덕은 아들의 거친 손마디를 매만지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니다, 휘야. 장하다, 내 아들아. 못난 아비가 너의 깊은 뜻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를 그토록 외롭게 두었구나. 임금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된 내 충심을 몰라보고 매질을 했으니 이 아비를 용서하거라. 부자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수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성덕은 아들을 진정시킨 후 밖에서 형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던 둘째 아들 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겸은 형과 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에 당황하며 서 있었습니다. 겸아, 이리 오너라. 내가 산속에서 본 것은 영모가 아니라 이 나라 임금님을 지키기 위한 내 형님의 눈물겨운 희생이었단다. 내 형님은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큰 짐을 홀로 지고 있었던 것이야.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형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형을 멸시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휘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이판서댁의 어둠을 짓눌렀던 우울한 공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다시 찾아온 가족의 우애와 가문의 부활을 알리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성덕은 아들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문의 등불이 다시 켜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휘는 바보의 허물을 벗고 임금님이 마련해 두신 새 관복을 입고 다시 조선의 신하로 당당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휘는 성덕 대감과 겸이 지켜보는 앞에서 임금님이 하사하신 새 관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푸른 비단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휘의 모습은 마치 수년 전 장원 급제를 하던 그날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 기적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성덕 대감은 대문 밖까지 아들을 배웅하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휘의 발걸음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한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휘가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다시 대궐의 묵직한 문턱을 넘던 날 조정은 그야말로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동쳤습니다. 낙마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제 이름조차 가물가물해하던 이판서 댁의 장남이 어찌 저토록 정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냐 하며 대신들은 복도 끝에서부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휘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후쳐내렸습니다. 하지만 휘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단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오직 전하가 계신 대전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 최연소 장원급제 시절의 그 서슬 퍼런 기세와는 또 다른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보로 살았던 그 지독한 고독의 세월 동안 휘는 단순히 기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는 법과 권력의 덧없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휘가 대전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신이휘 전하의 명을 받들어 복직하였습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대궐의 굵은 기둥을 울릴 만큼 낭낭하고 단단했습니다. 임금님은 옥좌 위에서 그런 휘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간의 수고를 내 어찌 모르겠는가. 이제 자네가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군. 임금님의 말씀에 대신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저 이판서의 자식을 아껴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끈끈하고 치밀한 비밀의 유대를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휘의 복직을 마땅치 않게 여기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의정 김대감을 필두로 한 세력은 휘의 갑작스러운 복귀가 자신들의 입지를 좁힐까 전전긍긍하며 그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시험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정무가 시작되자마자 영의정 김대감이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끝에는 예리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전하, 이 보덕이 다시 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나 조정의 대신들 중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수년간 넋을 잃고 살던 머리가 과연 예전의 그 총명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국사를 논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장안의 소문에는 그가 아직도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 파다하오니 여기서 직접 그 실력을 검증해 보심이 어떠할까 합니다. 김대감의 도발적인 제안에 대전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자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휘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예전만 못한 실력을 보인다면 당장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가 조정을 어지럽힌다는 명분으로 그를 내칠 심산이었습니다. 성덕대감은 구석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비록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고 있었으나 수백 명의 대신들이 지켜보는 이 압박감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의정의 무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의 우려가 깊으신 것을 보니 소신이 그간 심려를 끼쳐드린 모양입니다. 전하, 소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조정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니 영감의 제안대로 소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글 한 수를 지어 올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소신이 잊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하를 향한 충심과 조선의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휘의 당당한 태도에 흡족해하며 즉시 지필묵을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대신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대전 한가운데에 커다란 서한이 놓였고 그 위로 최고급 한지와 벼루가 준비되었습니다. 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붓을 잡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지난 세월의 인내와 고통이 응축된 듯한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휘는 잠시 눈을 감고 대궐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는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대전을 메웠고 진한 먹향이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휘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위에 조선의 혼을 새겨 넣는 듯한 기세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대신들은 그 압도적인 필치와 거침없는 분놀림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씩 다가와 종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마친 휘가 정중하게 붓을 내려놓자 대전 안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먹물이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휘가 써내려간 시구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용처럼 기계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을 비롯하여 휘의 실력을 의심하던 대신들은 홀린 듯 서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당혹, 그리고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휘가 지은 시는 대궐의 봄 정취를 노래하는 듯 했으나 그 이면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살피는 왕의 덕치와 이를 보필하는 신하의 굳건한 절개가 서슬 퍼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최연소 장원급제 시절의 글이 화려한 비단 같았다면 지금의 글은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무쇠 칼날처럼 묵직하고 예리했습니다. 바보로 살았던 수년의 세월이 그를 퇴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밑바닥을 보게 하여 그의 문장을 완성시킨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방금 이 보덕이 써내려간 시란 말입니까?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구 하나를 읊조렸습니다. 구름에 가린 달이 스스로 빛을 잃지 않음은 다시 떠오를 새벽을 믿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마치 휘 자신이 보낸 인고의 세월을 대변하는 듯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휘가 머리를 다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를 몰아내려 했으나 눈앞의 문장은 그 어떤 정적의 칼날보다 무겁게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나 휘가 쓴 글을 살피셨습니다. 전하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의정,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과인이 그토록 기다려온 이 보덕의 문장입니다. 수년간 넋을 잃고 살았다 하여 그 근본까지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깊이가 더해졌으니 이는 우리 조정의 경사요 나라의 복입니다. 임금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대궐을 울리자 대신들은 일제히 엎드려 전하의 해안이 깊으십니다. 이 보덕의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휘를 시기하던 무리들도 이제는 대놓고 그를 무시할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자신의 승리에 취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전하, 소신의 미천한 그를 좋게 보아주시니 황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 쓸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신, 전하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날 이후 휘는 정식으로 조정의 대소사에 참여하며 임금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복직하자마자 산적해 있던 각 지방의 현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장터를 떠돌 때 들었던 백성들의 고충, 아비의 눈물을 보며 느꼈던 관료들의 부패 등을 하나하나 문서로 정리하여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휘가 올리는 상소문은 그 논리가 정연하고 대안이 확실하여 그 누구도 반박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찬바람을 뒤로하고 퇴궐하는 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대신들의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문장 하나로 잠재우고 아버님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드린 오늘 하루는 그가 바보로 살았던 지난 수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며 어이구
이판서댁 도련님이 정말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네. 하며 신기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휘는 그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바보로 살며 그들과 함께 나눴던 소소한 농담들이 그에게는 관직의 위엄보다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동생 겸이가 대문 앞까지 뛰어나와 형을 맞이했습니다. 형님, 오늘 대궐에서 영의정 대감의 콧대를 꺾으셨다는 소문이 벌써 장안에 파다합니다. 역시 제 형님이십니다. 겸이의 눈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존경과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휘는 동생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덕 대감은 사랑채에 특별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는 오늘만큼은 아들의 잔에 손수술을 따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휘야, 나는 내가 낙마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다. 내가 바보 행세를 하며 기루를 전전할 때 나는 조상님들을 뵐 낯이 없어 매일 밤 남몰래 울었다. 그런데 내가 이토록 깊은 뜻을 품고 전하를 지키고 있었을 줄이야. 이 아비가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성덕 대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휘는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바보로 살았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백성들의 눈물이 보였고 아버님의 진심 어린 걱정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오만했던 천재 이휘가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아는 전하의 신하로 살아가려 합니다. 술 기운이 적당히 오른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잔을 들다 손을 미세하게 달달 떠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임금님의 모습과 겹쳐 보여 휘는 짐짓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놀렸습니다. 아버님, 손이 그리 떨리시니 다시 대필해드려야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 잘 챙기셔서 직접 쓰시지. 성덕 대감은 아들의 얄궂은 농담에 허허, 요놈보게. 내 글씨가 대필할 만큼의 가치가 있더냐 하며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한때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식을 가슴에 묻으려 했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쓰러졌던 가문의 별은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밝고 단단한 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휘는 매일 밤 서재에서 붓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쓰는 이 글씨가 권력이 아닌 백성을 향하게 하겠노라고. 달빛 아래 번지는 진한 먹향은 그의 굳은 결의만큼이나 깊고 그윽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다시 피어났고 바보라는 이름 뒤에 숨겼던 천재의 진심은 조선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필체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화보관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